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토론의 김유미입니다. 지난 5월이었죠. 광주 광산구의 목재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렇듯 지난 한 해 동안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자그마치 2,020명에 달합니다. 그중 204건은 광주에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산업재해 없는 광주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황순영 정의당 광주시당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신명근 공인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찬호 광주 비정규직 지원센터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권호산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250명이 넘습니다. 하루 약 3명의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인데요. 일단 우리가 무엇을 산업재해라고 하는지 또 어떤 형태로 발생하는지 먼저 좀 설명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신명근 노무사께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는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이나 시설,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해서 다치거나 그다음에 질병에 걸리거나 죽는 경우, 그리고 또 업무로 인해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죽는 경우를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작년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요, 사망,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망 사고만 예를 든다면 전체 사망자가 2,020명인데 그 중에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55명입니다. 그리고 질병 사망자는 1,165명이죠. 근데 이제 사고 사망자 중에 약 447건, 40% 정도가 추락사입니다. 그리고 질병 사망자 가운데 503명, 약 43%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과로사라고 하죠.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산업재해 유형이나 발생 형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찬호 센터장께서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크게 보면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던 중에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그 다음에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하는 출퇴근 재해, 그 다음에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난 이러한 종류의 사고가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의 한 유형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는 과로사랄지 근골격계 질병이랄지 호흡기, 신경정신계, 소음성, 감염성 그런 질병과 관련된 이게 이제 업무하고 관련돼서 발생된 질병이 그 산업재해의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황순영 부의장께서도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제가 최근에 사례를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 제주의료원의 간호사들이 선천성 그 질환화를 여러 명 간호사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산재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산재로 인정받는데 10년이 걸렸고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태아까지도 이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내려진 셈이죠. 그렇군요. 혹시 권호산 부장께서도 좀 더 덧붙여 주시죠. 그 이제 산업재해 하면 이제 그 일하는 사업장에서만 그 노동자들한테 일어나는 문제다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산업재해에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들한테까지 어떤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2012년도에 구미에서 있었던 휴무 글로벌 불산 유출 사건으로 보면 노동자가 5분 사망했지만 주민 3천여 명이 호흡기 질환 등 건강 장애를 입었고요. 가축도 3,000두를 처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광주 이제 하남 산단에 소재한 업체에서 뭐 폐수원 불법 매립 문제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방산업에서 그 TCE라고 트리클로 에틸렌을 배출해서 그게 이제 1급 발암물질인데요. 지역사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네 분들의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산업재해라는 것 자체가 범위와 그리고 유형이 굉장히 넓고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산재 피해 가족과 또 동료들의 경우는 책임자 처벌이 안 돼서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그래서 만들어야 한다, 이런 필요성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재해 관련해서 그렇다면 어떤 법령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신명근 노무사께서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현재 이제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많이 강화가 됐는데요. 보면 이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위반해서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리고 최대 10억까지의 벌금형을 강화시켰는데, 네. 문제는 그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네, 처벌은 강화됐으나 그 실효성이 지금 없고 예. 예, 손방망이 처벌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권호산 부장께서는? 아, 예. 네네. 앞서 말했듯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할 경우 그 처벌 규정도 있고, 또 이제 형법으로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거의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가령 조선우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산재 사망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2014년에도 사망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선 조치나 그 이후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시 일어난 건데요. 당시에도 뭐 그 벌금 몇백만 원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파쇄기 어떤 분쇄기 사망 사고 2019년 11월부터 몇 개 사건을 봤더니 실제로 과태료 300에서 4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산재 사망 사고에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이렇게 어떤 벌금이나 과태가 몇백만 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법적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태료, 벌금 부담이 뭐 그렇게 크지 않기 예. 때문에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씀을 같은 맥락에서 해주셨는데요. 정찬호 센터장께서는 이 관련 산업재해 관련 법령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이제 스크린도 구의역 그 사고랄지, 이제 그 태안화력 김용균 사망 사고랄지,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이 됐죠. 그게 이제 올 1월 16일 날 개정이 좀 됐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수준에 불과하고요. 거기에 약간 이제 산업재해 예방 그 책임 주체를 좀 일부는 좀 확대를 좀 시켰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주 이외에도 이제 특수 형태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자랄지, 그 다음에 배달 같은 이런 중개하는 자를 비롯한 대표이사, 그 다음에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이런 곳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간 그 의무 부과를 좀 확대시킨 이런 내용이 좀 있다고 좀 봐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급인 같은 경우에 그런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마찬가지 여전히 똑같은 솜방망이 그 처벌 조항인데, 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나마 이게 새로 신설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수준이 이렇다 보니까는 이 산재 사고가 나더라도 그 책임이 거의 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이런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책임의 주체라든지 뭐 의무 사항들이 조금 더 이제 확대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강화된 어떤 법령을 잘 지켜지고 있거나 실효성이 있는 법령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천 물류사고 화재 사고라든지 이천 물류센터 광주 파쇄기 협착 사망 사고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런 산재는 지속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이제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황순영 부위원장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이전에 2008년에도 이천 냉동창고에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주 비슷한 유형의
사고였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했음에도 다시 이렇게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법 체계로는 어떻게 보면 이걸 막을 수 없다라고 좀 봐지는 거고요. 네. 제가 2008년 그 이천 냉동 화재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원인이 가연성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건물에 그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이게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제 지적이 됐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 뒤로 법을 보완했습니다. 보완해서 이런 유해 이염 설비를 하거나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는 반드시 이 유해 이염 방지 계획서를 이제 심사하고 확인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이천 물류 창고도 세 차례나 이제 이게 관리 감독을 했는데 세 차례나 지적을 했거든요. 예, 개선하라. 네. 근데 사업주가 안 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건설사가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법 제도가 미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그 실제로 안전을 이행하는 주체가 이걸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강제하는 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뭐 이제 당연히 이런 위험 관리 시스템이 기업 내에 부재하다는 것, 그리고 안전을 비용으로 그 생각하는 이런 조직 문화, 네. 또 재해라는 것을 뭐 여기 그 조선우드 같은 경우도 개인의 실수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사회 인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돼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심영근 노무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에도 또 이천 옆에 있는 용인 물류창고에서 또 화재가 발생해서 5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볼 때 보면은 결국은 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으로써 제대로 안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죠. 네. 그러한 점에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굉장히 미비하다는 점을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사업장의 책임자의 실전 여부, 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반복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권영산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가장 최근에 일어난 뭐 사고는 이제 지난 토요일 날 그 곡성 공장의 그 지게차 정비소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 노동자가 이제 철근을 맞아서 이제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크레인으로 이렇게 옮겨야 될 작업을 포크레인, 굴착기라고 하죠. 그걸로 옮기다가 그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건 사실 이제 비용을 절감하거나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죠. 더구나 그 굴착기에도 어떤 고리의 안전 잠금 장치, 후크 안전 잠금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파쇄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안전 설비, 그다음에 어떤 2인 1조 작업이나 기본적인 사항을 그 중에 하나만 지켰어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결국은 비용을 절감한다고 그냥 그 노동자한테 위험한 상황에 방치해 놓고 작업을 하게 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렌 공업이 지난 그 40여 년간 창사 이래 466분이 돌아가셨어요. 대부분의 이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근데 원청 사업주가 처벌받은 것은 중간 안전관리 책임자 한 번 집행유예 받은 게 답니다. 네. 그만큼 어떤 처벌 시도 낮고, 그다음에 실제 그거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본적인 안전 규칙, 그러니까 뭐 비용이나 수익보다는 사실은 안전에 대한 어떤 규칙을 잘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8일 공공기관과 민간 대형 사업장의 사내 하청 노동자 보호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3곳 중 1곳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들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요.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정찬우 센터장께서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이제 고용노동부 그 조사 결과를 발표 결과를 좀 더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1,181개소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 중에서 401개소 2,40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서 시정 지시가 됐습니다. 173개소에는 과태료 3억 1천만 원이 부과가 되었고요. 이제 그 사업주 의무 위반의 주요 사례로
좀 지적이 좀 됐던 것은 원청 사업주가 그 원하청 안전보건 협의회를 운영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할지 사전 예방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순회 점검을 이렇게 실시해서 이렇게 사전에 체크를 한다 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안전조치 위반 주요 사례로는 이런 뭐 압력 용기랄지 크레인 등 그런 위험한 기구의 안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 그 다음에 뭐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 이렇게 협착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처럼 이렇게 설치하지 않는, 그 다음에 고소 작업 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좀 굉장히 이해 못할 그 간단한 것조차도 하지 않는 이런 사례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네, 신명근 노무사께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례라기보다는 네.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이나 대형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그래서 401개소가 위반 행위가 발견됐는데 고작 시정조치를 대부분은 시정조치 그리고 과태료 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음주운전을 해서 걸렸다고 보시면 음주운전자에게 우리가 선생님 조심해서 집에 가십시오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네. 실제로 이제 또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라는 점에서 그렇죠. 그렇게 이제 사고의 그런 관리로 처벌이 이렇게 솜방망이로 처벌이 된다는 점, 예,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황순영 부의장께서는 어떤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앞에서 뭐 위반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뭐 조금 뭐 중복된 얘기긴 한데 우리 정찬호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태료가 3억 1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173개 사업장을 나누면 185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 음주운전 그 과태료보다도 더 못하는 거고요. 이게 공공기관의 사내 하청업체하고 민간 대형 사업장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 금액은 정말로 과태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산재 예방을 하려면 기업에서 이런 그 산업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 산업 안전 관리 감독을 한 게 훨씬 더 실효성이 있고 이런 그 산업 안전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한 인적 지원 또 산업 안전 컨트롤 타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크게 위반해도 이 문제 없다라는 어떤 사업장의 인식, 네, 이런 것들이 좀 가장 큰 문제가 또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네. 좀 상황을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네.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401개소에 2,400건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 산업안전보건 이제 관련한 업무를 하는 저로서는 왜 그거밖에 그러니까 1,100개 중에 한 400개밖에 안 걸렸을까? 또 2,400건밖에 안 걸렸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제대로 했나 싶은데요. 가령 한양제철소가 작년 6월 1일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이제 노동자가 사망해서 기획 감독을 했었는데요. 당시 이제 455건이 적발됐었습니다. 위반 사항이 한 사업장에서 당시에 이제 하청 노동자가 사망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정기 기획 감독을 해서 개선 조치를 취했는데 작년 12월 24일 날 또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그 파편이 이순신 대교까지 날아오는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7월 13일 날 또 철소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를 말하냐면 기획 감독까지 하고 연이어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감독을 하고 나면 뭔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네. 자, 2020년이 된 지금 그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는 뭐 30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산업 현장의 얼굴은 이제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 성장만큼 산업 안전의 경우에는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다.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뭐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좀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참 본받을 만하다. 우리가 가야 할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점에서 선진국의 어떤 사례는 없을까요? 혹시 권호삼 부장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뭐 한국이 이제 산재 사망률은 OECD 내에서 이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산업 재해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의 4분의 1입니다. 통계상으로 봤을 때. 그건 뭘 말하냐면 반면에 사망은 6배 이상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산재가 지금 은폐되고 있다는 걸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어떤 그런 선진국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10배 정도 사망률이 높은데 2007년부터 이제 기업 살인법이라고 해서 사실 원하청 구분 없이 어떤 책임을 묻고 법인인 기업에도 막대한 어떤 벌금을 과태료들을 부과해서 산업재해를 2008년 이후에 상당히 이제 사망률을 줄이고 있다 이런 게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2003년에 기업 살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역시 뭐 기업이나 정부 상급 관리자까지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고 호주 같은 경우도 역시 기업 살인법 이런 법들이 있어서 원하청이나 정부 관리 감독자 상급 관리 감독자에 대한 어떤 범칙금이나 처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어떤 산재 사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산업 재해율은 낮지만 사망률이 높다라는 네. 거에서 이 산재를 은폐한다라는 문제점을 가장 또 중요하게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순영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는 이제 좀 건설업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최근에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발주처나 또 원청에게 이제 이 안전관리 책임을 이제 부과를 하고 있긴 한데요. EU 같은 경우에는 건설 사고의 절반 이상이 이제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부적절하게 결정해서 예를 들면 뭐 공기를 단축한다거나 뭐 또 안전 관련된 투자를 덜한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있다고 분석을 하고 이제 1992년에 건설사업 특수성을 반영해서 건설업 개별 지침을 마련했고 EU 개별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에 EU 국가들은 전부 다 이 법 체계 하에서 자국 내 법을 만들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CDM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영국은 이 발주자들 중심으로 시공 이전 단계에서는 설계자가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는 원도급자가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건설업에서 시공사만이 아니라 전체 관련된 전체 책임자들이 협력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천호 센터장께서도 혹시 선진국의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자료를 좀 뒤적이다 보니까 네. 영국 쪽 같은 경우에서 이제 산업안전 감독관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내용이 있어요. 사업장이 검사를 할지 자료 열람, 수거가 산업안전감독관이 언제든지 요구를 하게 되면 네.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영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책이 좀 집중되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하고요. 행정처분이 이제 문제는 그런 산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작업을 일단 중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여전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제대로 시행도 안 되고 있는데 작업 중지 명령이 영국은 매우 활발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병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냥 사고성 이런 것보다는 질병, 요즘 이제 갈수록 뭐 그런 여러 가지 유해 물질에 노출되고 그런 뭐 질환, 또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분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이미 이쪽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특이하고요.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 소규모,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도 굉장히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다 보니까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 쪽에서는 그런 소규모 사업장까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시스템이랄지 이것들을 50인 이하 사업주를 대대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런 특이한 사안들을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양한 말씀 해주셨어요. 심영근 노무사께서 좀 추가적으로 또 저는 이제 해주시죠. 형사처벌 네. 관련해서 미국과 좀 단순 비교를 해드리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2016년에 공장에서 노동자가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그 회사에 2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같은 2016년도에 그 중공업에서 2016년도에 원하청 합쳐서 1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명이 더 사망했는데 이 중공업의 과태료는 여기는 이제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8억 8천만 원 부과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만 단순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처벌 수준이나 기준이 약하다는 걸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처벌 면에서 특히나. 네, 네. 붙여드리면 이제 저희가 보통 사망 사고 나면 한 사람당 보통 벌금이나 과태료가 한 400만 원 수준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떨어졌는데요. 네. 영국 같은 경우 기업살인법 제정하고 나서 기업에 너무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보통 한 평균 한 18억 정도 부과가 됐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너무 낮다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00만 원대인데 네. 단적으로 그 어떤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처벌이나 또 사고 이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개선되지 않는 부분, 또 작업 중지 명령이나 앞서 말씀해주신 감독관의 어떤 권한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개선돼야 될 부분들, 여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지역으로 좀 들어와 보겠습니다. 2019년 한 해 우리 지역의 재해자 수가 뭐 12,721명인데 그 중에 이제 사망자가 204명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또 재해자 수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재해 어떤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 신명근 노무사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보통 산업재해라고 하면은 이제 전통적으로 뭐 건설 현장에 추락사를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과는 크게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혹사 당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택배 노동자분들이시죠. 네. 그래서 보면은 지난 5월 4일하고 6월 11일 날 두 분이 연속해서 택배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5월 4일 날 돌아가신 분은 광산구에 사시는 분인데 자택에서 집에서 주무시다가 심근경색 추정으로 돌아가셨고요. 네. 6월 11일에 돌아가신 분은 목포에 사시는 분인데 33살입니다. 굉장히 젊은 분이죠. 이분 역시 일하시다가 흉통을 호소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권호산 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 지난주 토요일 날 곡성에 있는 타이어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근 더미에 맞아서 돌아가시는 분도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산업재해가 우리 주변 생활 바로 옆에 우리 이웃이 산업재해로 쓰러지고 죽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권호산 부장께서도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또 이렇게 예. 접하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강주 쪽 사고만 놓고 보면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강주 광역시만 놓고 보면 이제 34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건설업이 18명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추락사가 한 16명으로 제일 많은 네.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그런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최근에 접한 사례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타이어 공장의 이제 건설 업체에서 났던 사고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크레인으로 할 작업을 포크레인, 굴착기로 하다가 일어난 사고였고요. 또 7월 13일 날은 광역집수소에서 추락사 있습니다. 상부에서 어떤 발판이 안전하게 돼 있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추락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역시 이제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어떤 일조의 안전 작업이나 방호 시설을 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어떤 산재 사망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목숨을 담보로 매일같이 일터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뭐 남들이 아닌 타인이 아닌 우리 이웃이자 또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네, 점에서 우리 지역의 이런 산재 사고를 또 남다르게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건 이 산업재해 사고가 일어나면 마땅히 현장 점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 거고,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주변의 동료들이나 목격자들의 경우 트라우마 치료 같은 경우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 산업재해 보상이나 사고 관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이 부분에 대해 정찬호 센터장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이제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이제 의사 소견서랄지 뭐 진단서, 뭐 사고 경위서 이제 이런 각종 증빙 서류를 꾸려서 네. 근로복지공단에 뭐 보험 급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단에서 이게 업무상 발생한 건지 아닌 건지 그걸 심사하고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다라고 하게 되면 승인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불승인, 이게 업무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보가 되게 되면 그래도 나는 분명히 업무상이다라는 그 또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심사 청구를 제기를 하거나 산재 보상 재심사위원회에 청구를 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면 이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결과를 받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문제가 좀 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올해부터 그 전국의 8곳, 뭐 저희 그 강주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직업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그 근로자 건강센터가 이런 트라우마 관련된 상담이랄지 사후 처리를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직업 트라우마 센터가 가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그 성과랄지 이런 것들은 좀 연말이나 뭐 내년 정도 가야 좀 여러 가지 좀 성과랄지 이런 것들을 진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업무상 그러니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어떤 개인의 노력이 이제 필요한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기 대해서 권호산 부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어쨌든 이게 그 산재 사망 사고 같은 경우 그 죽음이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대체로 어떤 처참한 죽음의 형태를 띠게 네. 됩니다. 그 어떤 김재순 노동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목격한 어떤 동료 노동자들 네. 같은 경우 어떤 상당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어떤 치료 대책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동안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제 저희가 사고를 접하고 바로 이제 강주노동청장을 면담하면서 요구했던 건 일차적으로 사고를 목격한 직원들에 대한 전체 직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를 요구했었는데 사실은 바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강주 근로자 건강센터가 있긴 한데 지금 심리 상담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대구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와서 나중에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곡성에 있는 어떤 타이어 그 건설업체에서 했던 사고도 지금 이제 거기 정규직 직원들은 자체 이제 시스템이 돼 있어서 트라우마 치료를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그 건설업체 그리고 일용직으로 고용됐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현재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정찬호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근본적인 대책. 그러니까 강주노동청에서는 신상상도 이렇게 채용 공고를 하는데 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약 기간이나 어떤 임금의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는 게 좀 필요하고 저희도 네. 좀 그것을 노동본부에 좀 요구를 해서 제대로 좀 이행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해서 또 뭐 트라우마 치료도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신명근 노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나마 이제 사고 현장을 처참한 사고 현장을 목격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온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산재로 업무상재해로 인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들 가운데 7명에게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산재로 인정이 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가족들, 유가족들에 대한 치료나 보살핌은
없다는 것이죠, 사실상. 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인 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광주광역시 노동센터 같은 경우는 적은 수인데, 적은 예산인데 그 산재 환자나 또는 산재 유가족들, 산재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뭐 개인이 기본적으로 본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건데 언제까지만 개인이 책임진다는 건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재 예방은 개인적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안전망이 구축이 돼야 할 텐데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권호산 부장께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사실 이제 거대한 어떤 장치의 구조화된 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뭐 유해 화학 물질도 뭐 수만 종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에서 어떤 개인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네. 그런 어떤 사회 경제적 구조를 이미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안전 대책도 사회 구조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고 그것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그런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그 앞서 얘기했던 2010년 구미 그 불산 유출 사고 관련해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으니까 출동했던 소방관들이나 경찰들까지도 거기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사실은 피해를 입은 경우거든요. 그 이후에 좀 점검이 돼서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긴 한데 네. 그런 사례에서 보듯이 개인의 어떤 책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사회적으로 갖추는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게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현재 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을 앞서 이제 내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게 좋을지, 어떤 부분이 특히 개선이 가장 필요한지 그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신명근 노무사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이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 최고 네. 책임자, 그 기업의 모든 것을 결정권을 갖고 있는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시피 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슨 산재 사고가 나거나 사망 사고가 나더라도 가장 말단 실무자들 또는 많이 한다면 뭐 공장장 정도까지 형사처벌 받고 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국회에서도 최근 논의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에 대한 강제를 좀 하자 네.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경영자와 책임자에 대한 어떤 처벌의 문제. 자, 황순영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저희 정의당에서 강은미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네. 네, 이번 국회에서 꼭 좀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의 가장 큰 대표 책임자가 안전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면책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이게 하급 관리자 수준에서만 이제 머무르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를 이렇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수가 사고가 아니고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지 않는 관리하지 않는 기업에게 책임을 묻고 그 기업이 그 기업으로 인해서 이게 발생한 범죄, 기업 범죄라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또 하나는 기업이 이런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부담해야 되는 사고 처리 비용이 예방을 위한 투자 비용보다는 많아야 실제로 예방을 위한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450만 원, 5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로는 결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기업 등에게 경제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잠시 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뭐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산업재해를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그 예방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은 안전관리 미흡이겠죠. 미리 관리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을 텐데 혹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후회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안전보건관리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한 혹시 뭐 자료들이 있을까요? 정찬호 센터장께서 혹시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저는 뭐 네. 다른 나라 또 기타 좀 비교한 좀 통계 중심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들이
네. 추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현황 같은 경우 OECD 산업재해 부동의 1위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미국의 2배, 일본의 5배, 독일의 7배, 영국의 25배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산업재해 주변 것까지 다 합친 총 손실액이 25조 1천억입니다. GDP 2080조 대비해서 1.2%고요.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연봉 3,500만 원짜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72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해 예방이 주로 이제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좀 집중이 좀 돼 있죠. 31%가 아무래도 제조업 건설업 쪽에 많은 사고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분들이 추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권호산 부장께서 먼저 덧붙여 주시죠. 예, 그 사실 이제 사업장에서 이제 안전보험 관리와 관련해서 이제 법적으로 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모든 사업장을 해마다 위험성 평가를 해서 그에 따른 개선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근골계 유해인 조사를 해서 역시 개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하반기에 작업 환경 측정을 해서 문제가 되면 또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 안전 교육을 분기당 6시간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이런 것이 만약에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 노동자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면 산업재해는 대폭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법이 이렇게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서 네. 사실은 어떤 산업재해가 크게 계속된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제 제도 개선 문제 연관시켜서 좀 보면 아까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얘기했지만 그것이 하나 이제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한다면 좀 더 구체화돼서 더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위험의 애주화를 금지시키는 그래서 도급과 제하도급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사실 급박한 어떤 위험 사항에 몰리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고 그러한 사고가 나면 노동청의 어떤 작업 중지권이 좀 더 전면적으로 집행이 되고 해제도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러한 그 사업장 안에서 그런 안전보건 활동에 있어서 어떤 노동자 참여 안전이 시스템적으로 보장이 되는 방안으로 전면적으로 개선돼야 되고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것이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또 아까 50 미만 사업장들 같은 경우 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이 뭐 이렇게 사업장을 뛰어넘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면 상당히 보완이 될 텐데 현재는 이제 그러고 있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어떤 안전 대책이 별도로 좀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뭐 정기적으로 시행돼야 될 위험성, 유해성 평가라든지 작업 환경 개선 여기에 또 안전 교육 문제까지 마련된 이런 안전 방침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 이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되 여기에 또 특히 노동자들의 참여가 함께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안전교육, 예방교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신명근 노무사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네. 이제 교육은 크게 이제 정기교육하고 그다음에 채용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에 관한 교육, 특별교육, 그다음에 건설업 규칙 교육 등으로 이렇게 좀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네. 최소한 이제 분기당 3시간 이상의 교육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기업이랄지 아니면 서비스업, 그다음에 공공행정이나 학교 이런 데에는 교육 의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은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런 50인 미만 사업장이랄지 이런 실질적으로 교육 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사업장의 뭐 규모도 규모지만 그 특성에 따라서 이런 안전교육이나 예방교육도 조금 더 차별적으로 또 강화된 부분은 강화돼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권호상 부장께서도 더 덧붙여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분기당 6시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노동조합을 새로 만들다 보면
교육이 제대로 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노동조합 만들고 나서도 가령 형식적으로 뭐 10분씩 어떤 거 읽어주고 끝낸다든지 뭐 한두 시간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형식화된 틀로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직무를 이렇게 전환해서 다른 부서로 배치할 경우는 직무 교육을 시키고 나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새로운 설비나 기기를 작동하는데 제대로 못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저희 주변 사업장에 심심치 않게 그게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혹시 예방 교육과 관련해서 좀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관리자 네. 돌면서 교육을 받았다고 사인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이런 현상들이 뭐 네. 좀 왜 그래야 도무지 이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사고가 터지고 나면 이제 그게 전부 다 사후 약방이 네. 되는 거고 또 그 부분만 잠깐 시끄럽다가 또 쑥 가라앉기 때문에 굉장히 이 교육 예방 교육 같은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좀 산재를 좀 줄이거나 해결하는데 굉장히 좀 요원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고로 이어지면 결국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처럼 교육 받았다라고 사인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교육이 되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스스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업장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좀 철저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업장은 전국에 200만 곳이 넘는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 5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안전감독관 한 명당 그러니까 챙겨야 하는 사업장이 뭐 4천여 곳, 이거 뭐 거의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사업장에 미리 통보를 하고 점검을 나가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자,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문제점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신명근 노무사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그 이제 고용노동부의 그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을 보면은 네네. 사업장 감독을 나갈 때는 불시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하게는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단서 규정으로 효율적인 그 감독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면이 어떤 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사전 안내 통지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서는 사전 통보를 안 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업장 감독에는 이제 정기 감독과 기획 감독, 특별 감독 세 가지 감독 유형이 있는데요. 보면은 정기 감독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해마다 이제 정해지면 통보를 해줍니다. 안내를. 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정기 감독 안내 통보를 안내를 받지 않은 기업들은 감독이 안 나오는 거니까 네. 안전관리에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정찬우 센터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산재 예방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발표된 산재 예방 활동의 문제점을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잠깐 들여다보면 일단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 보니 좀 체계적인 관리랄지 그런 산업안전공단이랄지 이런 쪽에서 영향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크게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방 활동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종의 그런 재래형 이게 칸막이 하나만 난간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데 이걸 설치를 안 한다 할지 네. 뭐 이런 현상들 이런 재래형 사고들이 여전히 그 빈번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점검을 나와도 다 지적 사항인데 네. 쉽게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팽배해 있다라는 것이죠 현장에.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전 관리를 그래도 좀 누군가가 하려고 하는데 네. 그 구성원들이 이걸 왜 하는지 굉장히 그 호응이 네. 좀 뭐 그런 거. 이게 오히려 그걸 점검하겠다는 사람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는 네. 이런 문화적인 풍토. 그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예방 활동을 해도 이거 우연히 터진다, 우연히 발생한다. 좀 이런 왜곡된 인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지적이 돼서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각 지역별로랄지 사업장별로 차이는 좀 있겠지만 어떤 전반적인 그 예방 활동의 방향이랄지 또 현황
이 조건 속에서 뭘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가 좀 보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안전 불감증에서 어떻게 보면 기인한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 자체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다라는 어떤 왜곡된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걸 개선시키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예. 인식의 개선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권홍산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산업 안전 예방 활동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사례 중에 이제 2014년도에 산재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그 위에 한 차례도 어떤 관리 감독을 나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올해 또 산재 사망 사고로 이어졌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관리 감독이 됐다라고 하면 예방할 수 있는 죽음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이제 노동청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워낙 사업장 수가 많다 보니까 못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는 이후 주기적으로 좀 정기 감독을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5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늘리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별도의 청을 만들자 이런 이제 논의도 있긴 한데요. 대폭 좀 증원하는 건 필요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습니다. 저도 네. 뭐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기도 한데,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아까 이제 사업장을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제도적으로 안 갖춰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선노조 사고 나서도 어떤 동종업체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이제 불시 점검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사전 통보하고 가자. 처벌 목적보다는 이번에 상황을 파악을 해서 개선하고 정부나 지자체 좀 지원할 방안도 찾자 이렇게 해서 그런 요청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법적 미비나 이런 걸로 이제 거절을 했거든요. 노동청에서. 네. 뭐 그런 걸로 보면 현재 법책에서 최대한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야 될 텐데 그게 미비하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앙 정부 차원에서만 이것을 모두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사업장 숫자가. 그러면 지금 뭐 이제 지방 공권 시대라고 얘기하고 그걸 강화시키자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근로 감독에 대해서 지방 정부에 좀 이양하고 어떤 지역의 어떤 노동 경찰 제도라든가 근로 감독관 제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정을 해서 보완을 해나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중앙 정부에서 뭐 관할하기보단 또 때론 지방 정부가 좀 이렇게 관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좋겠고 그 말씀 중에 명예산업안전감독 어떤 제도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현장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산업안전 감독에 대해서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네. 노동자 중에서 이제 사업장의 어떤 회사의 의견을 받아서 노동자나 근로자 대표가 추천해서 선임을 하게 되고요. 사업장 밖에도 또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인데 네. 그래서 현재 그런 제도 법은 있는데 실효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활동 시간을 보장하거나 그런 네. 어떤 경비를 좀 지원을 하거나 지역 공단을 같이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런 제도를 더 추가해서 지원하거나 이게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명무실한 게 운영되고 있는 뭐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노동자들이 직접 이런 안전관리에 참여를 좀 할 수 있는 차원의 제도인 것 같은데 예.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을 네. 좀 전에 우리 공부장님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중앙 정부의 예산과 중앙 정부 인력으로만 국한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저희 강주시 비정규직센터나 또는 주변의 노동조합 같은 데서도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굉장히 외회적인 거거든요. 그 사업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그게 신고가 되거나 사고가 확대되기 전에는 그다음에 중앙정부 노동부 이 감독관들은 인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러면 이걸 뚫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네. 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같은 분들 또는 외부의 노동 관련되어 있는 또는 이런 건강이랄지 안전 문제에 저희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결국은 중앙정부가 그걸 쥐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이런 쪽에 그 활로를 열어서 그런 제도를
지자체가 실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산업안전 이런 분야의 문제는 노사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생명의 문제가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방 정부에 이관을 해주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점들을 충분히 보강해서 좀 더 쉽게 좀 더 많은 노동자나 사업주들이 산업 안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교육이랄지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과 관련된 정책이 좀 지방 정부 융통성 있게 이렇게 원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런 점들이 이제 개선돼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그밖에 예방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개선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황순영 부위원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앞서도 좀 여러 번 언급이 됐긴 하는데 사실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한 77%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또 사망률 같은 경우도 거의 절반 정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된 관리 감독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그 관리를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 8만 5천 건 정도만 중점 관리를 해요. 이게 전부 현재 그 전체 사업장의 3.5%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명예 그 감독관 제도를 이용하거나 다양한 인적 자원이 할충이 돼서 이 50인 미만 사업장을 관리만 해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제 많은 그 경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 하나는 잠깐 그 우리 권오산 부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이 위험의 외주화를 좀 방지해야 된다. 이게 뭐냐 하면 위험한 작업을 하청을 주게 되면 2인 1조로 가야 되는 작업은 한 명만 나가게 되고 결국은 이 비용 문제 때문에 또 안전에 투자하지 않고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노동부 입장은 뭐냐면 원청에게도 이제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원청이 책임지는 이제 현재로 구조를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이제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사고가 나면 내가 원청이 책임을 지울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처벌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위험한 작업은 외주화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그 범위를 좀 넓혀야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네, 예방 차원이 중요하다 네. 말씀이신데요. 정철화 센터장께서 좀 더 덧붙여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각 산업별로 또는 뭐 필요하다면 어떤 그 공장별로 또는 회사별로 거기에 맞는 매뉴얼, 그러니까 예방은 어떻게 하고 게 이게 좀 그 작성이나 이런 게 노동부에서 일괄적인 지침으로 만들 게 아니고 네. 현장의 감독자와 현장의 노동자와 현장의 사업주 이런 분들 전부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자 그렇게 이걸 지키자, 그러니까 이런 매뉴얼 같은 경우가 저는 대폭 좀 현장성 있게 네. 다시 그 준비되고 갖춰져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산재가 일어나도 쭉 말씀하셨는데 산재가 일어나도 아무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이런 인식 이걸 갖추려면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산재를 통해서 1억 원의 손해를 입혔어요. 징벌적 손해배상 100억을 청구를 하게 하는. 그러면 이렇게 한다 하면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산재 일어나게 되면 회사 문 닫는다. 네. 그러면 산재를 자연스럽게 누가 하지 말아도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은 이 산재 예방부터 딱 먼저 가야 되겠구나. 이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것을 법제화를 강하게 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현장을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여기 덧붙여서 신명근 농사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이제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피해자는 노동자죠. 그래서 그 노동자들 같은 경우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산업안전보건회가 대부분 두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없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제로 산재 예방 활동이나 사후에 산재 상황을 본다면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세웠던 노동 존중 또는 노동조합을 지원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대로 이행해서 실질적으로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산재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노동조합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 산재 예방에 또 그런 효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보장이 돼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권우산 부장께서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말씀드린 사실은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100인 이상 사업장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네. 뭐 노동조합과 있는 곳이 없는 곳 차이가 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사고는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한 80% 가까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 사망률도 그렇습니다. 근데 안전관리 감독소 20인 미만 같은 경우는 안 둬도 되는 뭐 이런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앞서 사례드렸던 이제 곡성 타이 공장의 요 사례도 50억 미만의 어떤 발주 같은 경우는 원청이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네. 도급비만 지급하게 되면 그런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좀 법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완해야 될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50 미만 사업장에 대한 어떤 보완 대책이 같이 좀 동반돼야 실제적인 어떤 산재 사망률, 재해율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노동조합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는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가 됐든 그렇게 위해 요인 조사가 됐든 자방 측정이 됐든 안전교육이 됐든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서류적으로만 서명해서 그냥 보고하는 게 대다수 사업장이라는 거죠. 하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곳들은 그런 노동조합에서 그것을 제대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좀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노동조합이 얼마만큼 활성화되느냐가 산재 예방하는데 큰 또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현실입니다. 네, 역시 노동조합의 이제 중요성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제 산재 또 사망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런 정책들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미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의 개선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처벌과 또 책임 여부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처벌과 관련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긴 했지만 그래서 이 법이 제정이 돼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신명근 노무사께서 먼저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저는 이제 한번 좀 편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범죄와 비교를 해볼까. 그래서 음주운전과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은 이제 음주운전은 누구나 다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 2019년도 작년도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295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산재 사망사고 가운데 추락사,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나 추락사는 둘 다 충분히 사업주가 또는 운전자가 예방할 수 있는 사고거든요. 그 사망자가 347명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산재 추락사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처벌 규정을 본다면은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로교통법상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하. 굉장히 셉니다. 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위반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이제 음주운전 사망자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위 말하는 특가법이 적용되거든요. 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5년 이하. 그 다음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산재 추락사에 대해서,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보다 더 많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에 준하는 처벌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게다가 여기서 이제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방조자도 같이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질 경영 책임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어서 권은선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건 사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이 산업재해를 일으킨 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또 그에 따른 예방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그에 따른 벌금이든 과태료든 그 지불하는 비용이 실제 위반해서 벌어들인 이윤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대기업처벌법을 요구하는 거고 2006년부터 이게 시작된 운동인데 벌써 이제 15년이 넘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기업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법인의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생각하는 이윤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게 하는 이것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 그래서 대략 이제 강림미 의원의 이제 발의안도 그렇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가 이제 5월 27일 날 170개 시민 사회단체가 모여서 이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역시 그런 최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들을 네. 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어떤 하한 규정, 벌금이든 아니면 처벌 규정이든 하한 규정을 둬서 지금처럼 그냥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좀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벌의 강화 차원에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정찬욱 센터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이제 중대재해가 뭐냐, 이걸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네. 그 다음에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가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뭐 이런 걸 중대재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이제 물건이 좀 떨어졌는데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상처가 나서 뭐 전치 2주 뭐 이런 걸 강하게 처벌하자 뭐 이런 취지는 아니죠. 방금 네.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수도 많고 또 사망 사고 이런 것을 좀 엄하고 강하게 처벌하자 이런 취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국의 법에 저는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 그런 유형의 사망은 살인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니고 영국에서는 영국에서 표현했던 그 기업 과실 치사 및 살인법입니다. 네. 살인 행위로 보는 거죠. 네. 아까 뭐 음주운전이랄지 이런 저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지만 왜 이 살인 행위를 안전장치를 갖추고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의무적으로 이러는 걸 갖추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었어. 큰 재해가 발생했어. 칼 들고 사람 이런 것만이 살인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해야 될 걸 안 하는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네. 중대재해살인법 제정 운동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강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안전에 대한 규칙을 대비하지 않고 이걸 어김으로써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법의 이름도 좀 더 강력하게 살인법으로 제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의견도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네네, 더 덧붙여 주셔도 하고 좋습니다. 싶은 네.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 명의 사망 사고나 그에 준하는 사고가 났을 때 그 뒤에는 29번의 그 사건이 있다.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800건의 그 잠재적인 그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법칙이 있는데, 이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가 돼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재해도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는 이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잠재적 위협을 저희가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씀하는 거는 잠재적 위협 800건을 감소하기 위한 법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실효성을 못 느끼죠.
아, 이걸 뭐 해야 돼? 잘 못 느낍니다. 네. 이제 29건이나 한 건이 발생해야 나타나는 건데 이건 좀 역으로 위에서부터 발생을 막으면 당연히 아래에 있는 건수들도 줄어들게 만드는 법이어서 네. 중대재해만 처벌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산업재해가 획기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4월에 코로나19에 걸린 콜센터 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첫 사례죠. 네.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보상 여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련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분류표도 이제 개정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신명근 노무사께서 산재보험하고 이제 그 생명보험은 좀 별개 네. 것이고요. 그동안 이제 생명보험 이제 감염병 예방법이 이번에 감염병 예방법이 이번에 고쳐지면서 그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 그 재해보상금 기준으로 집어넣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존에 또 보상하지 않는 규정도 또 있었거든요. 두 개가 상충이 돼서 네.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이제 코로나19나 뭐 신종플루 같이 업무로 인해서 이러한 병에 감염됐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로 인정돼서 요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황순영 부위원장께서 좀 더 네, 설명해 지금 주시죠. 이게 이제 산재 이제 인정이 처분이 나왔는데 지금 그 문제는 67명이 신청을 했어요. 네. 전체 그 중대보건에서 발표한 경우를 보면은 그 쿠팡이나 또 그 콜센터 같은 경우에 그 코로나19에 감염되신 분이 한 200분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는데 실제로는 67명이 이제 신청을 했고 이 중에 이제 27명만 이게 이제 그 산재 승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은 왜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느냐? 이제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노동부 입장은 뭐냐면 산재로 신청을 하면 받아주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코로나19가 전 국민이 다 알고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재난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노동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주도적으로 이 사업장에 있는 분들은 산재로 받아주고 그러니까 승인을 먼저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그 노동자가 자기가 이거 산재라고 신청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노동부가 굉장히 이런 문제에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을 독려해서 정확하게 산재로 인정을 해주고 이런 활동 하나하나가 뭐냐면 산재와 관련된 어떤 우리 사회 인식을 좀 바꿔낼 수 있다고 이렇게 봐져서 노동부에서 조금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감염병, 코로나에 있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개인이 이걸 산업재해라고 판단해서 신청하기보다는 노동부 차원에서 이런 산업재해를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게 산재 통계 수치를 단순히 양적으로 낮추는 것보다는 사실은 매일간의 일터가 정말 건강하고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질적인 어떤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자 한 말씀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권호산 부장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 앞서 이제 얘기했던 것들을 사실 종합하면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제 노동자 활동을 하고 있는 제가 이제 첫 번째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제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면 이 산업재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현장에서 법적으로 해야 될 그 안전 보건 조치들 활동들이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건 그것을 감시하고 참여하는 노동자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이제 노동조합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노조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네. 가령 그 산재에 따른 이제 경제적 손실병이 2018년 기준으로 25억 2천억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근로손실 사회적인 문제라고 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몇 배 훨씬 더 많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죠. 네. 그런 어떤 이런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산재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명근 노무사께서도 이 산업재해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안. 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뭐니 해도 교육일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사무직 종사자랄지 아니면 뭐 소규모 사업장에도
안전교육이 필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좀 더 나아간다면은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산업안전이나 보건에 관한 교육이 제도화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계속 말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권호사 부장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현장의 실질적인 피해자가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노동자들, 그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만들어 놓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산재 예방의 중요한 하나의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의 노동자의 참여와 또 처벌 강화, 또 교육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요. 정찬호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산업재해는 뭐 사용자만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노동자는 아니고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의 안전, 모두의 생명과 연결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중소기업들 쭉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그 숫자는 많으면서도 어쨌든 그래도 사고나 이런 사례들은 또 중소기업이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높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뭐 재수 없어서 저런 사고가 뭐 이런 또는 뭐 이걸 왜 해야 되냐 아까 뭐 그런 그 인식들이 좀 있는데 현장에 어쨌든 이런 그 각종 재해 사례랄지 안전 관리를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직장이 좀 됐다. 어떤 뭐 이런 그 결과를 좀 대대적으로 좀 전파하는 네. 좀 그런 노력들이 관청이랄지 사업주 쪽이랄지 뭐 노동계 쪽이랄지 그 정부가 합심해서 그런 간접 체험을 확산시켜 가지고 예방을 네. 대대적으로 좀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법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그냥 매뉴얼을 위에서 작성해서 내려주는 게 이거는 공문 형식이다 보니까 누가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인 이런 네. 현상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론을 만들 때부터 또 그런 것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확대돼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알고도 산재를 또 이런 예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도 안 한 거하고 네. 나름 어쨌든 이런 활동을 쭉 했는데 불의에 예기치 못하게 뭐 누전이 일어났다 할지 뭐 갑작스러운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떤 뭐 유사한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그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좀 악한 사고하고 네. 착한 사고라고 표현을 좀 약간 좀 그런데 네. 좀 구분을 좀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악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될 것 네. 같고 이런 착한 사고에 대해서는 나름 지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강화시켜주는 좀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으면 나름 좀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고의 어떤 유형별로 사고 관리도 필요하다는 말씀, 또 이제 현실 실효성 있는 매뉴얼, 또 이런 그 예방 활동을 열심히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도 캠페인을 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황순영 부위원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뭐냐면 우리나라 이 산재 사고는 상당히 이제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산재 사망률은 높지만 산재 그 사고율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OECD 국가에서 산재 사망률은 지금 1위인데 사고율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영국이나 네덜란드 뭐 이런 데보다 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국은 뭐냐면 산재 사고를 지금 은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산재 사고를 은폐하는 것은 이제 크게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가리키는데 가장 문제는 이게 노동 안전 시스템을 마비시켜요.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사고율이 낮으니까 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조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제 또 다른 부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산재 보험에서 처리해야 될 이런 비용을 이제 국민연금이 아니고 의료보험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이 비용이 네. 사업주의 비용이 이제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업에서 산재를 낮추거나 산재와 관련된 그 프로테이지가 낮으면 국가에서는 보상을 해줍니다. 아까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보상을 해서 그 금액을 돌려줘요. 네. 산재 보험료를 낸 금액을 돌려주는 금액인데 이게 실제 전국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냐면 1조 한 4천억, 5천억 규모입니다. 많이 받은 기업에서는 거의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그 환급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청업체까지를 포함하지 않고 원청의 사고만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청의 사고 숫자는 적지만 본인들이 관리하는 하청업체 숫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제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면서 대신에 또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환수를 받아가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지금 뭐 이제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원청의 책임까지 묻고 있으니까 이 부분 이런 사고와 관련된 환수 보험료 환수 부분도 당연히 하청업체의 사고까지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것이고요. 네. 이제 이 사고 은폐와 관련돼서는 고용노동부가 좀 나서서 이 은폐를 좀 적발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의 산재 사고 은폐가 없길 바라는 이게 바로 이제 산업재해 또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산업재해를 바라보는 시각,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어떤 공감대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정부나 지자체 혹은 우리 모두가 산재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여러분께도 좋습니다. 당부 말씀과 함께 오늘 미처 하지 못한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근 노무사께서 마무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하면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큰 사고가 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화학물질이 누출됐다 하면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또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광주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다고 본다면 우리 산재 통계를 보면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우리 산재 질병 사망자 중에 43%를 차지하는 분들이 과로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광주시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시민들의 건강, 그다음에 가정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나 광고 등을 통해서 좀 과로하지 않는 사회 이런 활동이 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음주운전하면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30년 사이에 지금 현재 음주운전하면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죠. 산업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해서 노동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가족이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가정이 파괴되기까지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산재 사망사고도 음주운전 버금가는 범죄 행위다. 이런 사회적 인식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황순영 부위원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산재와 안전관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한편에서는 비용을 떠올리십니다. 근데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2018년에 산업재해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 한 해 동안 그 직접 손실액, 그러니까 이제 이와 관련된 뭐 사고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그 보상 비용까지 포함해서 이게 5조 정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얼마냐면 25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은 25조가 날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그 비용은 이게 그 선택적 비용이 아니고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인식을 하고 또 산업재해로 인해서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는 그런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이 비용이 어떻게 보면 더 사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산재 예방과 관련된 비용을 기업이나 국가가 반드시 치러야 될 비용으로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대재해기업법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부가 이제 그 김영균법 개정안을 이제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도 이게 이천에 하저 사고가 났고 또 엊그저께도 지금 좀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저기 보면은 케미칼 공장의 그 탱크로리가 폭파하고 그다음에 인천 화학제품 공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이렇게 올해 들어서 오히려 더 지금 사망 사고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영균법의 그 시효가 이제 끝나지 않았는가? 정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해서 강력하게 이 법에 대해서 좀 처벌을 해야 이 규모가 더 커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권호산 부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 산업재해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보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 이상이 일어나고 사망률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 사업장들이 임금이나 노동 조건이 열악한 상황인데 산업재해로 또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산업재해 문제를 사회 구조적 시스템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사실은 현장 노동자만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뭐 가스크 살균기 문제나 세월호 참사처럼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그런 참사에 대해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내용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문제는 특히나 이제 유해화물질 많이 쓰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까지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우리 시민들이 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인권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 강주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어떤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강주를 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찬호 센터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하루 발생자, 사망자 이게 뭐 거의 생방되다시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다시피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의 생명이 사라져 가는데 가끔씩 이렇게 사고가 터질 때만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또 조용하다가 또 터지면 관심을 갖고, 근데 이런 사회 문화적인 풍토부터가 좀 개선돼야 될 것 같고, 산업안전공단이랄지 이런 쪽에서 매일 노동자 산재 사망 또 그런 산재율 또 얼마나 줄었는지 또 얼마나 개선 노력을 했는지 이걸 일일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의역, 태안화력, 이천 냉동창고 또 많은 건설 현장 이런 데 일어난 사고들의 대다수는 사실 계약직, 용역업체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이랄지 각종 복지에서 절반 정도의 그런 처우를 받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산업재해에서도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 왜? 그러니까 이분들이 산업재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못한다. 왜? 잘릴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하게 되면 산업재해 신청보다는 공상으로 해서 묘한 나중에 재발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공상처리라는 이상한 게 현장에서 돌고 있는데, 이건 그나마 계약직이랄지 용역업체 그 신분마저 잘리기 때문에 산재 신청조차도 어려운 게 비정규직 다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안전의 문제는 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과 또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연관이 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전 사회적인 관심과 해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산업재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산재 사망률도 줄어들고 또 일터도 지금보다 더욱더 건강하고 또 안전해질 텐데요. 산업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광주 만들기는 더 이상 말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